자, 우리 9번째 수업이에요. 이번에는 오늘 2020년. 근데 우리 역사는 10년 단위로 되게 역사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전 1960년에 우리 역사를 바꿀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볼 텐데요. 지금 현재 전국 곳곳에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사진은 다 같은 것을 기리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탑을 세우고 기념하고 있는 장소이고 또 이곳은 우리가 오늘 배울 그 주제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을 기리는 곳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이 모든 공간은 다 우리가 오늘 배울 4 헤드 그 다음에 1구.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가 4.19 혁명인데 현재까지도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4.19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 역사에 중요할까?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는 없을 텐데 우리가 오늘 앞으로 이제 우리 역사의 민주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배울 텐데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의 고민을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부는 이승만 정부였는데 오로지 반공을 위해서 독재 정치를 하고 헌법까지 바꾸면서 독재 정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자유당 정권이 그 당시에 국가를 위해서 뭔가 국가에 필요한 어떤 시책을 그렇게 잘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걸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국민의 불만이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3월 15일 선거입니다. 자, 3월 15일 날 4대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부통령도 있었는데 5대 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선생님이 왜 부통령 선거가 안 맞는지는 우리 수업 시간 때 얘기했었죠? 네, 이시영 부통령님께서 이승만의 이제 행적을 보고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 형제가 그렇게 희생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거절했었다라고 했었죠.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1960년에 3월 15일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 뭐였냐면 이 당시에 사실 대통령도 뽑고 그 다음에 따로 부통령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때쯤 되면 도대체 이승만이라는 분은 뭐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이 당시 우리가 3.1운동 그 임시정부 때부터 봤던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이때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후보로 같이 나왔던 조병업이라는 분이 선거 유세 기간에 3월 15일이 선거인데 2월 15일날 돌아가셔요. 지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의 뭐 단독 후보로 대통령은 이승만이 거의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자유당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워낙에 이제 고령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행여 대통령이 죽게 되면 그 정권을 이어받을 부통령이 꼭 자유당에서 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통령 선거에 엄청난 사실은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기보다 당시에 부통령 후보가 이제 이기붕이라는 사람인데 이기붕과 또 야당의 장면이라는 분이 워낙에 비등비등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쪽을 어떻게 하든 득세하기 위해서 출마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직적인 부정 선거가 있다고 했는데 거의 뭐 국가가 아예 자행을 해서 공권력을 동원했으니까 이 부정선거 얼마나 컸겠어요. 공무원, 경찰, 하다못해 마을 이장까지 다 동원을 해서 3명이서 같이 가서 같이 보면서 선거하고 5명씩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까지 발생했냐면 3월 15일에 부정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거통이 와 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바꿔치기 하는 정도까지 선거함을 바꿔치기 하는 정도까지 그 누가 봐도 부정선거가 뻔히 보이는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됐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랑 누구나 이거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3월 15일 날 특히 여러 군데 중에서
다양한 곳에 시위가 있었는데 마산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그때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 한 명이 3월 15일 이후에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 자유당의 이 부통령 후보 선출 그 결과였는데 79.2%면 거의 80% 육박해서 당선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눈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이 비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3월 15일 날 그렇게 사람들이 그 당일에도 엄청난 항의를 했었지만 산발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만 이 사건이 우리가 오늘 배울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나이도 여러분보다 어려요. 중3에 현재 지금 이분은 김주열 의사예요. 그래서 김주열이라는 분의 시체가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는데 하필이면 얼굴에 더 이상 좀 잔인해 선생님이 보지 않을게요. 얼굴에 경찰들만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최루탄, 특히 최루탄은 이건 하늘을 향해서 쏴야 되는 건데 이거 사람한테 쐈다는 거예요. 얼굴에 박힌 채로 시체가 떠오르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이 되었고 당시에 경무대는 예전에 청와대 같은 곳이었는데 이 청와대 같은 곳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 이 김주열 말고도 사망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경찰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경무대를 찾아갔더니 여기에 경찰은 시민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된 거죠. 그게 4월 19일이었고 이때부터 민주운동이 도화선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국민에게 국가의 경찰의 공권력이 총을 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시위가 격화되게 되었고 당시에 이 엄청난 시위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엄이라는 걸 선포해요. 계엄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국가의 비상사태, 전쟁 또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가의 원수, 가장 높은 사람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이걸 이제 임의로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력을 계엄령이라고 하는데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하면 군대가 나서서 군대가 원수의 명령을 받아서 뭐든지 진압할 수도 있고 살인을 용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사법권까지 잡아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고 이걸 보고 있었던 당시 가장 지식인들도 이건 아니지 않나 했던 이분들이 또 움직이게 되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압박이 매우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대학 교수. 그럼 선생님 뭐 대학 교수들만 시위를 했나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승만 퇴진을 외치면서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진짜 어린이부터 노인 할 것 없이 여성, 노동자 할 것 없이 각계각층에서 진짜 이승만 더 이상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또 어떻게 국민을 향해서 단순히 경찰이 총쏜 걸 떠나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에 의해서 결국에는 4월 19일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된 사람들인데 초중고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하층 노동자도 있고 무직자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온 국민이 다양한 계층이 이승만 정부에 항의를 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4월 26일 날 와 이게 진짜 우리 역사에서 엄청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앞으로도 이제 아예 대통령이 쫓겨나 최초의 사건이죠. 뭐 뒤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야라는 건 이제 자기는 이제 그만 물러서겠다라고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이승만과 함께했던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사실 그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부통령 후보 이기붕 그 집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집안은 다 그냥 죽고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19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우리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의 손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던 첫 번째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설마 나오겠어요? 모르겠지만 독재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반대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주축돌이라는 건 지을 세울 때 가장 기본이 된 돌이라는 뜻이에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화의 시작이 바로 이때였다. 그래서 원래 계양군이라고 하면 국가의 군대가 시민군을 이제 엄포하기 위해서 왔던 이 군대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4월 26일 하야하는 방송을 듣고 모두가 기뻐했던 이것이 앞으로 우리 1960년 이 민주화 운동이 현대까지 이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민주화 운동에서는 학생이 늘 중심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민주화 운동의 시작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19 혁명 이후에 1960년대가 진짜 봄같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그동안의 독재 속에서 이승만이라는 대통령만 계속 보고 자유당의 부정부패를 받던 사람들은 이제 민주화라는 어법이 됐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정말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자유화를 달라 또는 교사들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그 당시 이제 교사들의 노동자 조직 이런 게 생겼고요. 또 다양한 각계각층의 노동자 조합도 만들어지면서 활발하게 전개가 됐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특히 1960년대 통일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분단이라는 건 금방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25를 겪고 난 뒤에 우리가 극복하고 있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통합을 해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보세요.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조봉암 사건 이후부터 사람들이 차마 입 밖에 못 내밀고 있었던 평화통일,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통일하는 방법에서 평화롭게 통일하자라는 움직임이 이제까지 이걸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어요. 이승만 정부 때는. 근데 4.19 혁명 이후에 이렇게 평화통일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남쪽의 학생, 북쪽의 학생들은 회담을 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도 했었고 또는 민간, 사회운동을 하시는 사람들께서는 중립화 통일론이라고 해서 뭔가 한 방향으로 가지 말고 남쪽과 북쪽의 한 중간점을 찾아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다양한 통일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요구가 있었겠죠? 무튼 이렇게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은 없어? 그냥 부통령은 자살했어. 당선인이 자살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준비한 이 사진은 1960년대 4.19 혁명 직후에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었던 통일과 관련된 오라 나무로 가자 북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이었던 거예요. 이승만 정부 때 이 얘기하면 너 간첩이지 라고 해서 끌려가서 국가보안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고 또 이후에도 이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우리 역사에서 격동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었던 시점이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4.19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독재 정권을 쫓아내고 우리 손으로 민주화를 얻었던 시기. 그러면 그 결과도 알아야겠죠. 대통령이 물러났다? 공백이잖아요. 국가의 그래도 원수의 공백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고 역사가 정리가 되는지까지 꼭 봐야 돼요.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람들은 헌법부터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헌법을 바꿨냐면요. 헌법의 중요한 내용 선생님이 적어줄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내각 책임제로 바꿔요. 그럼 이제까지는 뭐였는데요? 이제까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실제로 사실 내각 책임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 전에 헌법 개정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거에 의해서 실시가 됐던 4.19 혁명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각 책임제가 실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각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힘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선거를 통해서 가장 많은 다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정당이 내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각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거고 그 내각의 가장 높은 사람을 총리라고 해요. 그 총리에 의해서 국가를 이끄는 제도를 내각 책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개인의 어떤 대통령이라는 어떤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내각 내에서 협의한 내용이 공동의 의견이 총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좀 더 대통령 중심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동의 입장을 좀 더 중시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이한 게 또 양원제. 양원제로 헌법이 확정이 됩니다. 양원제라는 건 이 반대만 생각하면 돼요. 단원제의 반대예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단원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과 하원이 있는 것처럼 원래 우리도 참의원, 민의원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우리 양반처럼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급을 나누어 가지고 국회의원을 운영하려고 했던 게 바로 양원제, 두 양자 써서. 그래서 이렇게 헌법이 바뀌게 된 게 바로 4.19 혁명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헌법을 바꿨으니까 당연히 내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선거를 해야겠죠. 시기도 딱 맞물려서 총선거를 했더니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봤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장면이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냈고 결국 장면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됐고 그 당시에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인해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그 대통령은 윤보선입니다. 그래서 윤보선이라는 대통령이 있긴 했으나 실제 국가의 권력은 좀 더 장면과 그 다음에 윤보선과 비교했을 때 현재 헌법이 개정되어 내각 책임제 하였기 때문에 권력은 누구한테 더 많이 가 있었을까요? 내각을 이끌고 있었던 내각 책임제 하에 내각의 국무총리였던 총책임자였던 장면에게 힘이 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를 장면 내각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개혁을 추진했던 내용들은 뭐 외우진 않고 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려고 준비했었고 일부 실시를 했었지만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그 의미를 찾았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공개 채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이 이승만 정권 시기에 채용 비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찾으려고 했던 거고 특히 이거 경제개발 기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의 다 수립을 해서 실시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딱 서랍에 넣는 상황이었는데 수립이에요, 수립. 왜? 이건 플랜이잖아, 플랜. 플래너, 여러분 플래너 쓰잖아요. 플래너는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액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액트. 액트를 하기 전에 뭐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액트는 하지 못하고 그냥 플랜만. will, be going to 이 정도 상황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당시에 워낙에 다양한 의견들이 4.19 혁명 이후에 진짜 초등학생부터 유치원, 어르신들까지 그 민주화를 경험했던 분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았나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장면내각이 막 모든 걸 다 그 수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좀 어떤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혁명 이후에 어수선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뭐 그렇게 똑부러지게 잘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하고 있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소 어수선한 아주 작게 어수선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3.15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 공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부정축제자라는 건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정권의 행위에 대해서 재산을 부정으로 모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인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장면 내각에서 부정축제자에 대한 처벌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잖아요. 민주화에 의해서 생긴 내각 책임제 정권. 그런데 오늘 수업 거의 다 끝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뤄낸 민주화가 당시에 한 군인 눈에는 이게 너무 어수선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군인이 지금 이건 국가의 위급 상태다. 국가에는 방공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시급한 과제인데 너무 어수선하다. 그리고 현재 이거 사실은 이 이야기 거의 일부는 그 군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군인과 그들의 계획진에서 그들이 이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 혼란을 잠재우겠다.
단지 나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군인으로서 이거를 볼 수 없어서 혼란을 잠재우겠다라고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누구 같아요? 동그라미 칠해져 있네. 그분이에요. 그래서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이 군사의 힘으로 아까 그분이 장면 내각을 무너뜨릴 거예요. 붕괴시킬 거예요. 단 1년도 거의 1년 정도 가누어져.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정변이 일어났어. 그럼 실제로 4.19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들이 얘기한 대로 돌려놨냐? 아니에요. 4.19의 혁명 정신, 민주화 운동, 백성들이 주인인 나라, 그런 나라가 이어지는지는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이들이 꿈꿨던 나라 배우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주제가 5.16 군사정변이에요. 드디어 그분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10차시까지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학습을 해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쭉 정리해주고 이 시간을 마무리해볼게요.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4.19 혁명이라는 게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면 원체 이승만 정부에 이 독재체제에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주지 못했고 아주 우발적으로 이제 3월 15일에 너무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의를 했는데 특히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싫어서 항의를 했었는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고 시위가 더 격화됐는데 국가에서는 경찰이 시민에게 발표를 했고 국가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시위가 더 확산된 거예요. 국가가 백성들을 군대를 이용해서 진압하는 사망자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해서 우리는 독재 정권을 붕괴시켰었다라는 거. 그래서 4.19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한 발짝 민주화에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활발한 통일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거 미리 얘기하면 5.16 이후에 다시 못해요. 5.16 이후에는 무조건 반공, 5.16 이후부터 반공만 얘기하기 때문에 공산당을 막아야 되는 평화통일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9 혁명 이후에 헌법이 개정이 돼서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실제 총선거가 이루어졌고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민주당의 이제 내각 장면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4.19 혁명 이후에 우리 한반도를 이끌어주고 있을 거예요. 자, 각종 개혁을 추진했었으나 이 경제개발 계획은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켰던 실제 박정희 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0차 시도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